내가 대선에 한번 나가봐야겠다라고 출마를 결심하신 결정적인 순간 같은 게 있을까요? 제가 그때 여론조사가 1위잖아요. 제가 안 나가면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심한 겁니다. 후보님이 이기셔야 할 상대가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잖아요. 이길 수 있는 전략은 뭐가 있을까요? 첫째는 제가 내세우는 공약은 검증된 공약만 내세우고요.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 우리 둘이 살아온 삶의 그 족적이 상당히 대비된다. 저는 그런 욕을 우리 형수님한테도 안 할 거예요. 누구한테도 해본 적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내 삶을 바꾸는 정치 뉴스 머니투데이 더300이 만드는 고품격 정치 시사 콘텐츠 터치다운 시간입니다. 국민의힘이 대선 경선 레이스에 본격 돌입한 가운데 누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꺾을 후보로 선출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특별히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수 1위를 달리고 계시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모시고 김 전 장관님 마크맨으로 활약하고 있는 우리 안채원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문수 후보의 마크맨 안채원 기자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첫 질문 시작해 볼게요, 장관님. 네. 이제 대선 출마를 선언하신 지도 8일째 됐거든요. 이제 각종 현장 다니시면서 많은 분들 만나고 계신데 좀 만나보니까 소감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현장에 다니면서 여러분들을 뵐 때는 지금 걱정도 많이 하시고 또 장사가 너무 안 돼요, 요즘에. 경기도 안 좋고 또 학생들이나 젊은이들은 취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졸업한 학생들 중에서 쉬었으면 54만 명. 이분들은 취업도 안 되고 대학원에 가는 것도 아니고 또 취업을 위한 공부를 하거나 구직 활동도 안 하고 그냥 쉬었으면 54만 명.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주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거슬러 이제 가보면 장관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대선 후보로서 이렇게 막 떠오르신 게 1월 초에 이제 모 여론조사에서 1위를 이제 차지하신 이후로 쭉 계속 1위를 이제 차지를 하시면서 대세론이 이제 생겼어요. 그 당시에는 사실 정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그래도 장관님께서 나오실까? 이것도 이제 기자들은 사실 조금 확신은 없는 상태였는데 좀 그 당시에 이렇게 막 갑자기 1위가 되면서 그런 질문도 많이 받으시고 했을 때 기분이 좀 어떠셨는지. 저도 좀 의아했어요. 왜 저는 가만히 있는데 왜 자꾸 여론조사에서 언급이 되고 많이 나올까?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답답한데 기존에 출마하려고 하시던 분보다는 뭔가 좀 새로운 사람이 없느냐 하는데 저는 새로운 사람도 아닌데 지금은 마침 새로운 사람처럼 저에게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현재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또 민주당이 하는 것은 너무 난폭하고 나라를 이렇게 끌고 가서는 안 되는 걱정을 하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를 국민들이 찾고 있는 중에 제가 발견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진짜 내가 대선에 한번 나가봐야겠다라고 출마를 결심하신 결정적인 순간 같은 게 있을까요? 언제쯤일까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파면된 이후에 그럼 나는 파면이 안 될 줄 알았는데 파면이 돼버리고 직무가 정지가 돼버리니까 이제 어차피 선거를 60일 내에 해야 되잖아요. 선거를 60일 내에 해야 되는데 그럼 누가 나갈 거냐? 여기에서 제가 그때 여론조사가 1위잖아요. 그러면 제가 안 나가면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심한 겁니다. 그래서 그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방금도 살짝 언급을 하셨는데 사실 뭐 보수 진영 내에서는 뭐 좀 기각이나 각하 기대도 좀 있었는데 이게 또 8대 0으로 전원일치로 인용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나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기각 각하로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8대 0이다 그러니까 우선 윤석열 대통령께서 아마 많이 충격을 받았을 것 같고 저도 마찬가지로 국무위원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아무래도 윤석열 정부에서 장관직도 하시고 하셨으니까 김문수는 친윤석열계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는 스스로 생각했을 때 자신을 친윤석열계 후보로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시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그 내각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친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 제가 대통령하고 뭐 개인적으로 무슨 그런 특별한 관계가 있다 이런 거는 없기 때문에 좀 어느 쪽으로 보셔도 그는 될 것 같은 그런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제 윤 대통령의 이제 그 12.3 계엄에 대해서 이제 좀 장관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최근에 이제 라디오에 나오셔가지고 뭐 들어 누워서라도 반대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언급하신 게 또 화제가 되기도 했어요. 이게 조금 친윤계가 보기에는 좀 답변이 의외다. 그래서 약간 일각에서는 사실 뭐 계몽령이다라는 말도 나오고 이 대통령의 계엄이 필요했다라든지 새로운 걸 알게 됐다. 민주당의 이런 뭐 의회 폭거를 알게 됐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그럼 그런 거엔 동의를 안 하시는 것인지. 계몽령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이해를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이렇게 문제가 많았나 모르던 것이 확 관심을 끌고 부각이 되면서 문제가 많았네. 민주당이 해도 너무하네. 30번의 탄핵과 또 끊임없는 그 노란봉투법부터 그 거부권 행사하면 또 하고 특검법을 또 하고 예산도 확 깎아가지고 지금 뭐 산불 났는데 대처도 못하게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점에서는 아무래도 계엄을 했던 그런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구나. 민주당이 해도 너무했구나. 이걸 알게 됐다는 뜻이고 그러나 국민들 중에서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본인이 꼭 동원됐어야 되느냐. 그것밖에 없었느냐.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런 점에서 제가 만약에 그날 국무회의에 뭐 제대로 오라는 그 통지를 못 받았습니다. 뭐 저만이 아니라 한 절반은 못 가고 절반은 가는데 못 가서 그런데 제가 갔더라면은 강력하게 반대를 했을 겁니다. 저희가 또 기억에 남는 한 장면이 본회의 들어오셨을 때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사과를 요구를 했어요, 국무위원들에게.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 장관님께서만 꿋꿋이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으셔가지고 한번 화제가 또 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왜 사과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건지. 그때 이제 서영교 국회의원이 발언대에 나와서 우리 국무총리 한덕수 권한대행을 발언대에 불러 세워서 사과를 요구했는데 이것은 정상적인 거예요. 해명이나 사과를 요구할 수 있나. 그런데 우리는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나머지 국무위원들은 다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보고 막 사과를 하라든지 고함을 지르든지 이거는 일종의 폭력이죠. 상대방한테 뭐 화를 내든지 이래도 옆에 있는 딴 상관없는 사람들 보고 막 사과를 하라고 뭐 고함을 지르고 하는 이거는 아무리 국회의원이지만 그런 것까지 다 특권으로 보장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부당한 요구였고요. 그 다음에 사과를 하라고 하더라도 그냥 계엄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니까 좋은데 계엄이 아니라 내란이다 이렇게 막 말을 해요. 내란이라는 거는 지금 아직도 재판 중이잖아요. 내란인지 아닌지는 자기들도 좀 찝찝하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빼달라고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소추에 내란 넣었다고. 아직까지 형사재판에서 내란인지 아닌지 판결이 나야지 내란이 되고 그것도 1심, 2심, 3심 3심까지 끝나야지만 형이 확정되고 확정되기 전에는 무죄로 추정한다라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 인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장관한다고 해서 뭐 기본 인권도 없고 대통령 한다고 해서 기본 인권을 다 무시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범죄자한테도 다 보장되어 있는 인권을 왜 그러면 대통령과 장관들한테는 박탈하는 그 권한이 국회의원한테 있느냐? 없어요. 그 장면이 또 화제가 되면서 사실 이렇게 인기가 오르신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질문을 드리면 어쨌든 계엄은 잘못됐다고 이제 하셨잖아요. 근데도 이제 탄핵엔 반대를 하신 건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계엄은 이제 아시다시피 헌법에
나와 있는 대통령의 비상대권이에요. 그러면 그 비상대권이 제대로 행사되느냐, 아니면은 비상대권 행사 자체가 좀 위법적이냐, 이거는 이제 판단해야 되죠. 그 점에서는 위헌의 부분은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고 위법의 부분은 형사재판소에서 판단을 하고 있죠. 지금 위헌적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판단이 나서 파면이 되셔버렸고, 그 위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재판하고 있죠. 네. 이제 시작해서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뭐 저는 법이 판단하는 헌법재판소가 판결했다 이런 거는 제 생각하고 다르지만 이게 단심이에요. 여기에서는 저도 판단을 해야 되죠. 이것을 인정하고 선거에 참여하느냐, 아니면 나는 끝까지 이건 인정 못하겠다, 왜 이렇게 하느냐, 그거는 그다음 문제는 남아있죠. 애초에 여쭤보려고 했던 건 이제 계엄은 잘못했다고 보셨는데 왜 대통령 탄핵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신 건지를 이제 사실 저는 이 부분은 대통령의 비상대권으로서 계엄을 선포한 것 자체가 꼭 부당하지 않을 정도로 민주당이 그동안 너무나 많은 횡포를 했다. 계속 장관이나 총리나 다 탄핵시키고, 그 다음에 계속 특검법을 내고, 제2요구를 해도 계속 특검법을 계속 통과시키고,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이것도 지금 우리는 반대하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제2하면 또 결의해서 또 넘기고, 그 다음에 예산도 지금 거의 다 깎아가지고 사실 산불나도 지금 예비비 집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하는 거는 이 행정부를 완전히 마비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는 대통령도 자기에게 주어진 비상대권을 쓸 수 있기는 있거든요. 적절히 해야 되는데. 그러나 결과가 이미 났기 때문에 그거는 인정하지만 대통령과 우리 행정부 쪽에서도 할 말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할 말이 없다는 게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후보님께서 새로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오셨으니까 사실 이전에 또 어떤 부분이 잘못됐었는지 좀 되짚어 보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정부가 결국에는 어쨌든 중도 탄핵이라는 좀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를 하게 됐잖아요. 왜 이렇게 좀 안 좋은 결말을 맺게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가장 큰 아쉬운 점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일 큰 문제가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하고 이제 그동안에 좀 여러 가지로 소통이 잘 안 된 점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당 안에서 한동훈 대표와 거기를 좀 따르는 사람들이 가세를 한 거죠. 그런 두 가지 요소가 아니겠어요. 이런 점에서는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죠. 민주당만으로는 탄핵이 안 되죠.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차출설이 계속 이제 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당 경선이 이제 막 시작을 했는데 지금 뭐 오세훈 서울시장도 불출마하고 유승민 전 의원도 불출마하고 이렇게 조금 뒤숭숭한 좀 상황인 것 같아요. 일각에서는 아직 당내 경선이 이게 굉장히 축제로 막 이제 흘러야 되는데 막 밖에서 자꾸 사람 불러온다고 막 이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후보들을 어떻게 보면 좀 값어치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냐, 약간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같은 생각이에요. 경선이 좀 그렇잖아요, 그죠? 김이 좀 빠지는 그런 모양으로 가서는 안 되는데 좀 빠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조금 서운하세요, 장관님? 서운보다도 이제 김이 좀 빠지는 거죠. 팽팽하게 이렇게 경선이 좀 팽팽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막 사람들이 참여하겠다고. 그렇죠. 좋은 분들이 많이 참여할수록 좋은데 약간 이제 탄핵에 또 찬성했던 분들이 대부분 많이 좀 지금 이탈을 하고 계셔가지고 그 부분도 좀. 그 점에서도 이제 뭐 그거는 뭐 탄핵 찬반을 떠나서 좀 여러 가지로 이제 팽팽한 것이 좀 약간 김이 빠져서 흥미가 조금 떨어지는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한덕수 권한대행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차출론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관련해서 우리 장관님께서 원래는 이제 권한대행 역할만 열심히 그러니까 앞만 보시는 분으로 알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었고 그 이후 인터뷰에서는 또 뭐 당선 가능성이 있는 후보라면 누구든지 이제 출마하는 것도 좋다고 본다. 뭐 단일화를 내가 먼저 제안할 수도 있다 이런 발언하셨거든요. 그래서 좀 그러니까 지금은 한덕수 총리의 차출설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말씀 좀 해주세요. 누가 차출하느냐. 그러면 그렇게 되는데 언제 차출하느냐. 그렇게 차출 대상이 되는 사람이냐. 그럼 우리는 뭐냐. 그런 문제가 있겠죠. 그럼 이분이 그럼 차출하면은 그럼 응할 분이냐. 세 번째는 응해서 당선될 거냐. 그런 게 있겠죠. 네. 그런 점에서 이제 굉장히 깊이 숙고를 좀 해봐야 될 점이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당내 경선에서 장관님께서 이제 선출이 되시고 후보로 선출이 되셨는데 무소속으로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서 뭐 범보수 뭐 단일화를 뭐 하자 이렇게 하면은 맞서 이길 자신이 있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어떤 점에서 좀 자신이 있으신지.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 경선이 이제 국민의힘 경선이 끝났는데 한덕수 후보가 나왔다. 네. 그럼 이건 이제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볼 때는 같은 뿌리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두 개의 후보 또는 뭐 유승민까지 만약 그렇게 나온다면 세 명의 후보가 나왔다. 이재명은 이거는 아주 좋아하겠죠. 우리는 조금 김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단일화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를 이기기 위해서는 표가 분산되면 안 된다. 어떻게든 합쳐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어제 홍준표 이제 전 시장은 다른 언급을 하셨어요. 사실 이제 나오면 안 된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나오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이제 얘기를 하셨거든요. 좀 다른 입장이시네요. 다른 입장이라기보다는 어떤 누구 보고 뭐 무소속으로 나오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저는 할 그런 담대한 사람이 못 됩니다. 그분의 자유이기도 하니까. 그리고 네. 그분 무소속으로 나오든지 뭐 입당해서 나오든지 그 본인이 선택하는데 뭐 다만 이제 누가 이런 한덕수 권한대행께서는 그런 것을 생각할 만큼 정치적인 상상력이나 정치적인 결행을 할 분은 아니라고 보고 그럼 이 뭔가 대우에 있지 않느냐고 자꾸 생각해서 홍준표 후보가 그런 말을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여론조사 지지율이 이제 당연히 보수 1위를 계속 지키고 계시기는 한데 조금 최고점에 비해서는 약간 좀 주춤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거 아니냐라는 평가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론조사 지지율을 좀 반전시킬 수 있는 그 후보만의 카드가 있다면 어떤 전략들이 있을지. 우리 머니투데이에서 도와주시면 오늘 아마 유튜브 인터뷰가 나가고 나면 한 번 더 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좀 많이 도와주세요. 좀 사실 이 선거 해보면은 제가 아무리 오늘도 뭐 새벽부터 어디 다니고 해도 보도를 안 해주면 진짜 비단 옷을 입고 밤길을 걷는 것 같이 뭐 하겠어요. 정말 뭐 할 수가 있나. 대통령이 되고 나시면은 기자회견을 한 달에 한 번 하겠다든지 이런 언론과의 소통과 관련한 공약들도 좀 기대를 해봐도 되나요? 소통은 제가 가장 중요한 게 소통은 정말 국민과 소통을 말하지만은 그것은 사실상 언론과의 만남을 통할 때만 국민과 소통이 되는 거예요. 비공개로 100번 만나봐야 그 소통이 아니죠. 그죠?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어떻게 보면 언론과의 소통을 더 활발히 하려고 용산 시대를 열었고 그래서 도어 스태핑을 하다가 사실 불미스러운 일로 이제 중단이 됐잖아요. 그런 도어 스태핑 이런 계획도 좀 갖고 계신지. 도어 스태핑은 이건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다고 봐요. 그러나 주기적으로 자주
제가 대통령께도 말씀을 드렸어요. 좀 더 자주 기자들을 만나시는 게 어떻습니까? 말씀드렸는데 뭐 아마 참모들 중에 어떤 분은 지금처럼 한 석 달에 한 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한 분도 있었나 봐요.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좀 국민의힘 내부 경선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어쨌든 우리가 후보님이 이기셔야 할 상대가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잖아요. 이재명 대표와 상대해서 이길 수 있는 전략은 뭐가 있을까요? 첫째는 제가 내세우는 공약은 검증된 공약만 내세우고요. 이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 우리 둘이 살아온 삶의 그 족적이 상당히 대비된다. 두 가지 측면인데요. 하나는 공약의 측면에서는 청년 일자리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의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다. 먹사니즘 백날 말해봐야 그 먹사니즘은 기업이 투자하고 기업이 창업하고 기업이 확대되지 않으면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먹사니즘 민주당이 100번 말하고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소리를 높여도 그는 일자리가 안 생기는 거예요. 네. 25만 원 나눠준다.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느냐? 왜 나눠주느냐? 그 결과가 일자리가 생겼냐? 다 따져봐야 돼요. 그냥 돈 주니까 기분 좋다 이렇게 생각할 국민은 별로 없어요. 그럼 기업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반도체 특별법을 만들자 하는 걸 자기가 하겠다 그래 놓고 결국 안 했어요. 그래서 내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행정 규칙으로 내가 만들어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얼마나 반기업적인가를 보여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미국하고의 관계인데요. 이재명 대표가 과연 미국하고 한미 동맹을 중시하고 한미 우호 협력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느냐, 아니면 그동안에 반미에 어떻게 깊이 관여되어 있었느냐, 친중에 어떻게 깊이 되어 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저하고 대비하면 굉장한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재명 대표가 하는 거는 말이 이제 얼마나 소통하느냐인데, 소통이 과연 되느냐, 아니면 소통이 아니라 이거는 서로 거짓말을 시키느냐,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넘어가는 거냐, 이것도 잘 나오고 있다고 저는 대비된다고 보는데, 개인적으로 보면은 이분이 성남시장도 하고 경기지사도 하고 또 민주당의 국회의원 당대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할 때 저는 경기도지사를 했어요. 그럴 때 자기 형님을 정신병원에 이제 행정명령으로 집어넣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성남 시민 중에 한 20명 이상을 정신병원에 행정명령으로 시장 직권으로 입원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자기 형수한테도 그런 문제 때문에, 자기 일을 비판하는 것 때문에 온갖 쌍욕을 하는데, 뭐 저는 그런 욕을 우리 형수님한테도 안 할 뿐만 아니라 누구한테도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입에 담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대장동 30만 평을 개발했어요. 나는 광교 신도만 하더라도 350만 평이 넘어요. 판교도 제가 개발한, 성남시에서 하나도 한 게 없어요. 판교 테크노밸리도 우리 경기도에서 한 겁니다. 제가 도지사 때. 평택의 고덕 신도시, 거기 삼성전자도 120만 평인데, 남양주 다산 신도시부터 파주의 LG, LCD, 이거 제가 개발한 거는 이재명 대표가 한 거의 수십 배에 달해요. 저는 한 사람도 제 측근이 구속되거나 또 제가 의심받거나 조사받거나 재판받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대비가 되죠. 저는 경기도를 가장 깨끗한 공직이라야만 경제도 살고 기업도 살고 우리 공무원도 자기 명예를 찾을 수 있다 해서 가장
전국 최하위권에 있는 경기도 청렴도를 제 재임 중에 전부 1등으로 다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이제 둘이 대비를 해보면은 전체 정책과 개인적인 그 성향이나 이런 거를 봐서 뭐 제가 좀 괜찮아 보이잖아요. 아, 굉장히 이재명 대표 말씀을 하실까 막 엄청 화색이 도시면서 막 훨씬 말씀이 더 길어지시는데 훨씬 더 되게 눈이 반짝반짝 빛나시면서 자신이 엄청 있으신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거 듣다 보니까 생각이 나서 이제 당내 어떤 또 라이벌이라고 볼 수 있는 홍준표 전 시장은 그 어떻게 보면 스트롱맨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재명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건 이렇게 나처럼 좀 강한 사람? 약간 이런 내가 지금 적임자다 이런 말씀을 막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스타일이 조금 다르시잖아요. 조금 강직하시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삶의 궤적이 좀 굉장히 대비가 되지만 막 그렇게 센 이재명을 상대할 수 있을까? 일각에서는 그런 점을 의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신이 있으신가요? 약하다는 건 아닌데 뭔가 이제 강직하시고 이렇게 좀 그런 부분이 좀 캐릭터는 다르잖아요. 아니, 탈레반 소리도 들으셨는데 권투는 누가 잘할 것 같아요? 아, 그 사실 철봉하시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기도 했어요. 그 굉장히 좀 체력 관리가 평소에 되게 잘 돼 있으신 거죠? 한번 하러 갈까요? 우리 그 이제 공약 얘기를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노동부 장관을 아무래도 하셨으니까 노동 공약에 있어서 좀 얼마나 다른 후보들과 차별점을 둘 수 있을까에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좀 구상하시는 노동 공약 가장 힘주고 싶은 부분이 있을까요? 지금 한국노총, 민주노총 합쳐서 전 노동자의 12%예요. 한 300여만. 88%는 노조가 없어요. 그 다음에 아예 5인 미만은 근로기준법 적용도 안 돼요. 이런 사람, 근로기준법 적용이 거의 안 되고 있는 5인 미만만 하더라도 이 숫자가 한 350만이 넘어요. 노조 숫자보다 더 많아요. 그럼 우리가 노조를 할 때는 이제 전태일 정신이라고 하는데 전태일을 걸어놓고 많이 해요. 전태일은 노조도 없었고 자기 임금을 올려달라 소리 하는 게 단 한 번도 없어요. 전부 시다. 그 밑에 시다, 요즘 견습공이라고 그 시다. 자기보다 못한 어린 여공들. 이 사람들을 좀 낫게 해야 된다. 그 사람들이 결핵이 걸려서 격혈을 하고 정말 너무나 비인도적인 대접받는 거를 항상 자기처럼 일처럼 가슴 아파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작은 월급이라도 들어가지고 풀빵도 싸주고 이렇게 해요. 그게 전태일 정신이에요. 그럼 지금은 노조가 과연 그렇게 하고 있냐. 연봉이 억대가 넘는 사람들이 계속 파업을 해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제철 연봉이 다 억대가 넘어요. 삼성전자 다 억대가 넘어요. 그럼 밑에 노조도 없고 아무도 없는 시급 만 30원 최저임금 만 30원도 못 받는 이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해요? 얼마나 이 사람들 좌절 실망이 크겠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에 대해서도 좀 노조한 사람들이 좀 같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전태일이 밑바닥에 그 견습공들을 걱정하는 거의 절반이라도 걱정은 해주는 게 노동조합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가 같이 나는 대화를 해야 된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런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저하고 노하고 사하고 그 다음에 노조 없는 자영업자들 있잖아요. 요즘 문 닫고 난리예요. 이 자영업자도 그저 오고 그 다음에 전혀 상관없는 일반 국민도 오고 같이 이야기를 해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노조가 그럼 우리 임금 더 올려라. 그럼 당신 얼마 받아요? 그러면 나는 뭐 1억 4,500만 원을 연봉을 받습니다. 그럼 옆에 앉아 편의점 알바하는 청년은 완전히 막 뒤집어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같이 대화를 하는 자리가 많이 있어야 돼요. 자기들 더 달라 소리만 하는 거는
노동조합 정신도 아니고 올바르지도 않고 우리 사회가 그렇게 가서는 이 격차가 너무나 커지고 유지가 될 수 없는 지속 불가능한 대한민국으로 파탄에 빠질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 것을 저는 저 밑에서부터 노조부터 모든 것을 저는 다 겪어보고 그것을 원만하게 해결해 본 김문수가 적임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럴듯하죠? 네. 그 개헌 관련해서 좀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 대통령 직선제를 전제로 한 개헌에는 적극 나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뭐 대통령제나 국회 구성이나 이런 좀 어떤 분야에서 어떤 방향성을 조금 추구를 하시는지는 좀 말씀을 하신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이제 뭐 4년 중임제라든가 이런 거를 다른 후보들을 말하기도 하잖아요. 좀 어떤 방향을 좀 보시는지. 그 이제 우리나라 헌법의 역사를 쭉 이렇게 재헌 국회 때부터 지금까지를 보면은 77년이 48년이니까요. 77년이네. 77주년인데 이렇게 보면은 4년 중임제가 좋은 것 같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고등학교 3학년 때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 재선하고 3선을 위한 개헌을 하더라고. 그거 나는 잘못됐다고 보고 이거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친구들하고 한 수백 명 같이 가서 교문을 박차고 나와가지고 시위를 한 바퀴 시위를 하고 왔는데 그냥 무기정항을 받았어. 그런데 대통령 재선제는 재선되고 나면 또 잘한다는 사람이 옆에 측근들이 생겨. 한번 더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거 하던 것도 뭐 예를 들면 저 같으면 GTX 하던 것도 남아있고 밀려 있습니다. 이거 한 번만 더 하면 끝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자꾸 없애져 버려요. 그런 측근이 쫙 형성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아픈 헌정의 역사 속에서 현행 헌법은 굉장히 위대한 헌법이에요. 72년에 유신이 되고 난 다음에 87년이 현행 헌법이 생긴 거예요. 15년 동안 우리가 정말 피눈물 나는 민주화 투쟁을 한 거예요. 감옥도 가고 뭐 온갖 고생을 해놨는데 이 헌법에 대해서 애정이 왜 없겠습니까? 나는 정말 위대한 우리 국민들의 15년간에 걸친 그 민주화 운동의 노력 속에서 만든 현행 헌법인데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같이 해결해 나가야 된다. 내각제 이런 건 우리는 반대해요. 내각제는 4.19 직후에 해봤어요. 그거 안 되거든요. 내각제는 아무 국가의 문제를 책임질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내각제도 안 되고 4년 중임제도 해봤는데 문제점이 있고 5년 단임의 문제점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 임기가 짧은 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우리 윤석열 대통령 임기도 못 채우고 중간에 그만두잖아요. 4년도 못 채우고 그만두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의회와 대통령의 충돌을 어떻게 원만하게 갈등을 해소할 거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거는 저는 좋은 안이 있으면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하겠습니다. 방법이 이겁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현재로서는 개헌에 대해서 우선 가장 국회 의석이 많은 민주당에서 개헌을 지금 한다고 그러다가 요즘 다 들어가 버리죠. 네. 왜냐면 자기들이 될 것 같은데 왜 뭐하러 개헌하는 이렇게 또 생각해요. 전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해도 똑같을 거예요. 여기에서 국민들의 대각성과 결단이 있어야만 개헌이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드릴게요, 장관님. 우리 조금 짓궂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 왜 많은 분들이 아직도 장관님 하면 기억하는 게 경기도지사 시절에 이제 119에 전화 거셔가지고 나 도지사 김문수인데 이거 이제 계속 반복하셨던 그 우리 논란이 한 번 있었잖아요. 그때 왜 그러셨던 건지 좀 속 시원하게 해명을 다시 한 번만 해주신다면. 해명해도 안 되더라고요. 해주세요.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더 젊은 세대들은 이제 잘 들었던 기억이 없을 수 있으니까. 경기도 소방이 한 6천여 명이 있는데 거기에 총사령관이 도지사인데 도지사가 뭐로 119에 전화하겠어?
이거 장난 전화다고 생각하고 그 소방관은 나를 장난으로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고 나는 또 원래 소방 규칙에는 전화를 받으면 나는 경기도지사 김문수다라고 하면 상대방은 예 남양주 소방서 소방교 김일동입니다 이렇게 해줘야 돼. 그 다음에 그러면 용건이 들어가요. 원래대로 하면 장난 전화더라도 현장 출동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장난 전화라고 생각하고 안 나가는데 사망한 사례가 많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례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요지는 당신이 말투가 아주 그냥 무뚝뚝하고 위압적이고 갑질 아니냐 이거 아니에요? 네, 네. 근데 글쎄 뭐 내가 뭐 좀 친절하게 하기도 하고 고생 많아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해줘서 됐는데 그런 이제 내가 부족한 점이죠. 그래서 내가 뭐 말해도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오늘 좀 시원하게 해명이 됐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무튼 저희 김문수 장관님 모시고 정말 우리 보수 1위 후보로서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눠봤는데 네, 대통령 되시면 꼭 인터뷰 다시 해주셔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